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도시계획론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3주차 강의이고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계속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주차 거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에서 이제 도시화 현상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도시화의 의미, 그리고 도시화의 요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도시화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도시화와 좀 비슷한 그런 의미로 많이 혼용되는 것, 산업화와 근대화를 같이 이제 살펴봤었죠. 그래서 도시화라는 것은 인간의 삶터가 공간적,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도시적으로 변화해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공간적 측면의 도시화에는 그 인구와 산업의 도시 집중, 그리고 이로 인한 중심 도시의 밀도 증가, 그리고 도시 공간의 외연적 확산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시화라는 것은 이제 도시적 생활 양식 또는 도시적 의식 구조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산업화 근대화와 유사한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회 변동에 대해 각기 다른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은데요. 도시화는 인구 및 지역성의 관점에서 인구 집중과 도시 사회 구조의 확산, 그리고 도시 문화와 생활 양식의 확산을 의미하는 데 비해 산업화는 기술 및 산업 구조의 관점에서 기술 발전과 직업의 전문화, 산업 체계의 확대 이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대화는 합리성 그리고 인간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개인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재반 사회제도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화, 산업화, 근대화 이 세 가지 용어를 혼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리고 그 의미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약간은 다른 의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구의 도시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한번 잠깐 살펴봤었죠. 그래서 인구가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변화하는 현상, 이걸 갖다가 이제 인구의 도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구의 도시화는 크게 두 가지, 사회적 인구 변화 그리고 분류상 인구의 도시화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인구 변화는 다른 표현으로 인구의 사회적 이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또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로 농촌 지역에 살던 인구가 도시 지역으로 이주해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서 분류상 인구의 도시화는 애초에는 농촌으로 분류되던 공간에 인구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 도시로 분류되는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랄까요? 그냥 분류만 예전엔 농촌이었는데 도시적으로 분류가 다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도시성이라고 하는 거 또 이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도시성의 확산, 즉 비도시 지역의 도시적인 요소가 증가해서 도시적 성격을 갖는 지역, 즉 다시 말해서 도시로 변화하는 과정을 도시성의 확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도시성이 확산되는 과정은 크게 심화적 도시와 그리고 확대적 도시와 둘로 다 구성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심화적 도시화는 어떤 지역이 인구 증가와 함께 사람터의 성격이나 내용도 점차 농촌적인 것에서 도시적인 것으로 변화해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주로 이제 도시 중심, 즉 도심의 밀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에 비해 확대적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시 지역의 외연이 확대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시 외곽의 밀도가 증가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농촌 인구가 도시적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즉 도시화의 요인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도시화의 요인을 크게 두 가지, 도시화의 흡인 요인과 압출 요인이라는 점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또 하나는 집적의 이익이 바로 도시화의 요인이다라고 해가지고 집적의 이익을 다뤄봤습니다. 먼저 도시화의 흡인 요인과 압출 요인, 즉 다시 말해서 아까 사회적 인구 변화라고 하는 표현을 잠깐 썼었는데요. 인구의 사회적 이동,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도 했죠. 결국은 이제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촌, 향도 현상이 발생하는 것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도시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흡인 요인이 있고 농촌은 반대로 사람들을 밀어내는 압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이촌 향도, 사회적 인구 변화, 인구의 사회적 이동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흡인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자리가 많고 그다음에 임금 수준도 높다. 그리고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풍부성, 편리성, 변화성, 익명성 등의 매력이 바로 도시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흡인 요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에 비해서 이제 농촌의 압출 요인, 그러니까 농촌이 사람들을 밖으로 밀어내는 그런 압출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냥 도시의 흡인 요인이 농촌에 미친 반사적인 효과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임금하고 상대적 빈곤감 이 두 가지가 이제 농촌의 압출 요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도시는 인구를 끌어들이고 또 농촌은 인구를 밀어내는 그런 이촌향도 또는 사회적 인구 변화 또는 인구의 사회적 구성, 인구의 사회적 이동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집적의 이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번 주차 3주차에도 이제 도시화의 진행 단계 다루면서 집적의 이익, 뭐 불이익, 뭐 이런 것을 갖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자, 도시 지역으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와 산업이 일정 지역에 집중되고 누적될수록 더 커다란 경제, 사회, 문화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적으로 인해서 집중되고 누적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익을 집적의 이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적의 이익은 크게 경제적 이익과 사회 심리적 이익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경제적 이익은 내부 이익과 외부 이익으로 구분을 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이 바로 이제 산업 집중의 원인이 되는 집적 이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 내부 이익은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한 기업 또는 한 생산자의 생산물 단위당 비용,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고 이 규모의 경제 현상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내부 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제조업하고 기반시설은 규모의 경제 현상이 높은 생산량 수준에 이르기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입지가 상대적으로 큰 인구의 집중, 즉 도시 형성을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 이익이 이제 외부 이익이었죠. 그래서 외부 이익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시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을 거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효과, 이익,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게 승수효과, 예비능력 비축효과, 그리고 접촉의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수효과는 어떤 활동이나 산업이 입지하면 그에 연관된 지원 산업이 파생적으로 입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얻는 외부 이익을 승수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예비능력 비축효과는 여러 기업이 인접하면 변동되는 상황에 대비해 비축해야 할 재고 부담을 분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고 경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재고 감소 효과를 예비능력 비축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셋째, 자, 관련 업종이나 전문 용역업체 이런 것들하고 인접해가지고 있으면은 기술과 정보에 접근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비용을 들여서도 기술과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효과를 접촉의 이익, 접촉이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 이익, 외부 이익, 주로 이제 내부 이익은 규모의 경제 때문에 나타나는 이익이고 외부 이익은 승수효과, 예비능력 비축효과, 접촉이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둘을 합쳐서 경제적 이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이에 비해서 이제 사회 심리적 이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뭐 방위성 또는 가능성 또는 선택성, 첨단성, 창조성 이런 것들은 이제 금전적인 이익, 경제적인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이것도 도시화의 이익이다. 도시 지역으로 집적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회 심리적 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2주차 강의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강의안을 띄워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강의 한 10쪽입니다. 그래서 도시화의 진행 단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도시의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면 어느 수준까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부이익, 외부이익, 그리고 사회심리적 이익, 즉 다시 말해서 경제적 이익과 사회심리적 이익이 점점 커져가지고 지적 이익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구라든지 산업 규모가 어느 상당히 높은 수준, 그 이상이 되면 그때는 오히려 규모의 경제가 체감하고 그다음에 사회 심리적 이익도 체감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이제 집적 이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집적 이익은 증가를 하죠. 증가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 증가하는 크기가 증가를 할 때 나타나는 그러니까 증가분의 크기가 점점 더 처음에는 집적의 이익이 증가를 하는데요. 그 증가하는 속도가 점점 더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그 크기가 점점 더 적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체감하며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증가를 하긴 하는데 증가를 하는 그 크기 자체는 점점 더 적어지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이제 체감하며 증가한다라고 불러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게, 자, 인구 및 산업 규모가 집중되면 여러 가지 혼잡 현상이 발생하고요. 외부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회 심리적 불이익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집적의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잡 현상, 가장 대표적인 게 교통 혼잡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산업이 집중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출퇴근한다든지 할 때 정말 교통 혼잡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는 어떤 경우에는 주택 및 토지가 부족한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이제 혼잡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기의 질이 대기 오염물질 배출해가지고 대기의 질이 나빠진다든지 결국 환경을 파괴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는 도시재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외부 불이익이 또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은 좀 주거 환경이 악화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쾌적성이 저하되는 공원은 똑같은 크기의 공원이 쭉 있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공원에 가도 좀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답답하네? 이런 사회 심리적인 불이익도 점차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몽땅 합쳐가지고 집적의 불이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집적의 불이익은 인구나 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구 산업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집적의 불이익도 당연히 커지겠죠. 증가하겠죠. 근데 그 증가하는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그러니까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그래서 체증적으로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집적의 이익은 체감하며 증가한다. 증가를 하긴 하지만 체감하며 증가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집적의 불이익은 처음에는 조금씩 증가하다가 좀 뒤에 가서는 그 증가하는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그래서 체증하면서 증가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11쪽의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자, 종축의 집적의 이익, 집적의 불이익, 어차피 똑같이 금전적으로 따져볼 수 있다라고 치면 그러면은 이제 같은 평면, 같은 축에다가 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횡축에는 이제 도시 규모를 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횡축에서 여기가 원점인데요. 여기가 원점이에요. 근데 이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도시 규모가 커진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냥 인구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얘가 왜 안 없어지냐. 자, 보시면은 이렇게까지 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처음에는 도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이게 집적의 이익 곡선이에요. 집적의 이익을 나타내주는 곡선인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도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집적의 이익이 확 늘어나죠.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집적의 이익이 늘어나는 그 정도, 증가 분이 점점 더 적어집니다. 그래서 집적의 이익은 체감하며 증가한다라고 하는 걸 이 평면에다가 즉 도시 규모 그리고 집적의 이익 불이익을 두 축으로 하는 평면에다가 옮겨 놓으면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걸 뭐라고 불러줘야 될까요? 그래서 이걸 엄밀하게 얘기할 때는 횡축에 대해 볼록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볼록하다, 오목하다 다 아시죠? 그래서 볼록할 그러니까 오목할 요자가 있고요. 한자로. 그다음에 볼록할 철자가 있어요. 그 둘을 합쳐가 요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철 뭐 그 자동차 운전하고 그러다 보면 뭐 요철 구간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 요철의 요자가 오목할 요자, 철자는 이제 볼록할 철자입니다. 자, 우리가 오목하다라고 하면 요렇게 주로 이제 표현을 해요. 요걸 갖다가 오목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가 기준이냐면 하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 오목하다라고 하는 게 요거예요. 뭐 하늘에 대해서 볼록하다라고 할 때는 하늘을 막 칠 것처럼 이렇게 생겨 먹은 게 요게 볼록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흔히 볼록하다, 오목하다라고 할 때는 기준을 제시를 하지 않죠. 근데 그때 기준은 하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볼록하다, 오목하다 이렇게 이제 정말 표현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횡축에 대해서 볼록하다라고 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횡축에 대해서 오목합니다. 얘는 그죠? 횡축이 여기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오목한 그런 형태의 곡선으로 집적의 이익 곡선이 나타나고요.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집적의 이익은 도시 규모 또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말 처음에는 집적의 이익이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가 점점 더 집적의 이익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적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횡축에 대해서 오목한 그런 형태의 곡선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집적의 불이익 곡선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집적의 불이익, 인구 규모 또는 도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집적의 불이익 뭐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 도시 규모나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그때서부터는 집적의 불이익이 확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적의 불이익이 처음에는 증가 속도가 느리다가 나중에 되면 좀 어느 정도 도시 규모 이상이 되면 그때는 집적의 불이익이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집적의 불이익 곡선은 횡축에 대해 이게 횡축이에요. 그래서 횡축에 대해 볼록한 모양을 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우리 수중에 들어오는 걸 이익이라고 하고요. 우리 수중에서 빠져나가는 걸 불이익 또는 뭐 손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도시 규모를 가지고 봤을 때 여기 A라는 규모 하나 볼까요? 그럼 A라는 규모에서 쭉 따라 올라가 집적의 이익 곡선과 만나는 요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라는 점서부터 여기 화살표 꼬다리 있는 거기까지가 바로 집적의 이익의 크기를 말하죠. 집적 이익의 크기를 말합니다. 집적의 불이익은 도시규모 A일 때 얼마만큼이냐면 A점에서 쭉 따라 올라가 집적의 불이익을 나타내주는 곡선 상의 요점하고 A점과의 거리 그만큼이 이제 집적의 불이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A라는 도시 규모에서는 집적의 이익은 이만큼인데 집적의 불이익은 이만큼인 거예요. 그럼 그 차이를 갖다가 뭐라고 불러줄 수 있을까요? 네, 집적의 순이익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 뭐 여러분들 재무 이론에서도 단기순이익 얘기하잖아요. 단기순이익 뭐 결국은 뭐예요? 뭐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또 찾아내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벌어들인 거에서 빠져나간 거, 즉 다시 말해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준 게 그게 바로 이제 단기순이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기업 내부로 들어오는 것하고 기업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하고 그 둘의 차이가 단기순이익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집적의 순이익하면 집적의 이익에서 집적의 불이익을 빼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곡선 가지고 도시화의 진행 단계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도시화의 진행 과정은 그 도시의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반화시켜서 생각해 보면 집적의 이익 그리고 집적의 불이익
이 두 가지의 정도에 따라서 집중적인 도시화, 분산적인 도시화, 그리고 역도시화라고 하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집중적 도시화인데요. 자, 도시화의 초기 단계입니다. 막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에 있던 농촌 지역의 인구가 도시의 도심 지역 또는 도시의 외곽 지역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서 각종 도시 기능들이 도심 지역, 그러니까 도시 중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초기 단계에서 도시 규모가 커짐, 즉 다시 말해서 인구나 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집적 이익도 증가하죠. 집적의 이익 곡선이 요거니까. 그리고 집적의 불이익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집적의 이익이 증가하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초기 단계에서는. 근데 집적의 불이익이 증가하는 속도는 굉장히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곡선의 수직거리,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집적의 순이익이었잖아요. 언제? 도시규모가 A일 땐 그래요. 그럼 요 정도이다라고 하면 요만큼이다. 보이세요? 요만큼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쭉 따라 올라가 이 높이가 집적의 이익이고요. 요 도시 규모에서는 쭉 따라 올라가 요 높이가 집적의 이익이고 그 다음에 쭉 따라 올라가 요만큼이 집적의 불이익이에요. 그 둘의 차이, 즉 여기서부터 쭉 따라 올라가 여기까지가 집적의 순이익이죠. 집적의 순이익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적의 이익은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집적의 불이익은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둘의 차이인 집적의 순이익도 도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초기에는 이렇게 점점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어느 도시 규모가 되면 가장 커지게 되겠죠. 언제 가장 커질까요? 라고 했을 때 답이 여기 있어요. A라는 도시 규모에서 집적의 순이익이 가장 커지게 됩니다. 자, 이걸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접선을 그려놨어요. A라는 도시 규모에서 쭉 따라 올라가 집적의 이익 곡선과 만나는 요점에서 접선을 하나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A라는 도시 규모에서 쭉 따라 올라가 집적의 불이익 곡선과 만나는 요점에서 또 접선을 그려봤어요. 그리고 그 두 접선의 기울기가 동일하다, 즉 두 접선이 평행하다라고 할 때 그때 집적의 순이익이 가장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A라고 하는 요 도시 규모까지는 집적의 순이익, 요 수직거리죠. 두 곡선의 수직거리. 그게 점점 더 커져요. 그러다가 A라는 도시 규모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요 수직거리, 즉 집적의 순이익이 점점 더 적어집니다. 그러다가 B라고 하는 규모까지 가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집적의 이익과 집적의 불이익이 똑같아요. 그러면 집적의 순이익은 집적의 이익에서 불이익을 빼준 건데 그 두 놈이 똑같으니까 집적의 순이익이 빵! 0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라는 도시 규모에서 집적의 순이익이 가장 커지고 B라는 규모에서는 집적의 순이익이 0이 된다. 그럼 B라는 규모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집적의 순이익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0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요거 집중적 도시화, 그래서 원점서부터 A라는 도시 규모까지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적의 순이익이 최대가 되는 도시 규모가 A인데 이 규모까지는 도시 중심의 인구 그리고 산업 규모 확대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놈을 갖다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집중적 도시화이다라고 불러주고요. 이 집중적 도시화, 이걸 우리는 흔히 도시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도시화는 이 부분, 집중적 도시화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제 A라는 도시 규모에서 조금씩 더 커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인구 증가가 계속돼요. 그래서 산업 규모도 더 커지고 그래서 도시의 규모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도심이라고 하는 그 좁은 지역에서 인구를 수용하는 거 어려워질 수 있죠. 그리고 각종 도시 기능을 수행하는 거 이것도 힘들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그 인구와 각종 기능이 도심 이외의 외곽 지역, 그러니까 도시의 교외 지역으로 인구와 산업이 이제 분산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분산적 도시화이다라고 불러줍니다. 분산적 도시화는 결국 인구나 산업이 교외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외화이다라고
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산적 도시화는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이 도시 규모가 B가 되는, 즉 다시 말해서 집적의 순이익이 제로가 되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분산적 도시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집적의 순이익이 최대가 되는 극대화가 이루어진 그 A라는 도시 규모에서부터 분산적 도시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B라는 도시 규모는 뭐였어요? 집적의 순이익이 제로가 되는 이 규모까지 분산적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산적 도시화가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구가 정말 어떤 외곽 지역 또는 어떤 교외 지역의 인구가 밀집할 수도 있죠. 도심에도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긴 해요. 그런데 도심 지역 말고 정말 도시 외곽 지역에도 이렇게 인구가 또는 산업이 집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데를 갖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부도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구가 밀집한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부도심이 형성되고, 그러다 보면은 도심도 있고 부도심도 또 하나가 아닌 뭐 여러 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도시의 구조가 다핵화되어 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분산적 도시화예요. 자, 그러면은 요 도시 규모 B라고 하는 도시 규모에서 집적의 순이익이 제로가 되는데, 만약에 도시 규모가 B보다 더 커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집적의 불이익이 오히려 집적의 이익보다 더 커져요. 즉 다시 말해서 집적의 순이익이 0보다 적어지게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면서 야, 이거 집적을 해가지고 얻는 이익이 집적을 해가지고 얻는 불이익보다 더 컸으니까 계속 도시에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불이익이 이익보다 더 커. 나한테 손해야. 그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농촌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도시 지역으로 이주를 하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도시의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갖다가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역도시화 또는 탈도시화이다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화의 진행 단계, 집중적 도시화, 분산적 도시화, 그리고 역도시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도시화가 점차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살펴봤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역도시화까지 안 갈 수도 있겠죠. 역도시화가 되면 인구가 감소를 해요. 산업도 떠나겠죠. 기업들도 떠나겠죠. 그럼 다시 이제 정말 B라는 도시 규모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역도시화 또는 탈도시화라고 하는 게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물론 나타나는 도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도시들도, 그러니까 B라는 도시 규모 언저리에서 딱 머물러 있는 그런 도시들도 이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